네,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의 7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첫째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또 이웃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다른 특징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도를 전체적인 지형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산이 많죠. 산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중국의 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은 좀 색깔이 옅은 것 보니까 좀 낫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산지가 한 70% 되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산지가 좀 더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쪽을 보세요. 중국 쪽을 보면은 이쪽 서부 지역, 또 북쪽 지역도 꽤 많은 지역이 이렇게 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은 이제 약간 낮은 지역, 농사를 짓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쪽, 우리나라와 쪽에 있는 이 동쪽으로는 산지가 많이 있고 러시아의 서쪽으로는 이렇게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을 보면은 이 서쪽과 북쪽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티베트 고원 이쪽이 역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쪽 이제 고원이 있으면서 이 사막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서쪽 지역은 이렇게 높은 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 동쪽과 남쪽 지역으로는 약간 평야가 많이 있죠. 네,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남쪽 지역은 아주 따뜻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은 좀 춥죠. 우리나라 백두산 여러분들 춥다고 하는 중강진보다 훨씬 더 높이 있으니까 훨씬 춥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모습, 지금 모습이죠. 뭐 4,000m 이상 된다니까 아주 높은 지역이죠. 우리나라 백두산 2,700 몇 미터죠. 네, 그 정도 비하면은 거의 2배 가까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사막 지역, 이렇게 거의 풀들이 자라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봤듯이 이런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황하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황허라고 하는데 그 강의 이제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지링호라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평야 지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쪽에 평야 지역이죠. 예, 이렇게 중국도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북평야인데 이렇게 넓은 평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초원 지역, 내이몽구 지역입니다. 내이몽구 지역은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네, 몽골이 있죠. 네, 이쪽이 이제 내이몽구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
중국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서쪽으로는 산맥, 서쪽과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이렇게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이 많이 있고, 그다음 남쪽과 이제 동쪽, 중국의 남쪽과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아주 큰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이 지역이 러시아니까 우리나라의 뭐 78배인가요? 77배 정도 된다고 하죠. 중국은 44배 정도 된다고 하고, 지형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쪽에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우랄 산맥, 이 지역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유럽, 이쪽은 아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 쪽에서 이제 시베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다 시베리아입니다. 이쪽 시베리아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죠.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가서 모스크바, 뭐 헬싱키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돼서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또 이 러시아를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바이카로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세계 이제 바닷물이 아닌 그냥 내수면의 뭐 5분의 1 정도 아주 깊다고 합니다. 거의 한라산의 깊이 정도. 그래서 아주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곳이 바이칼호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이제 산맥 안에 있는 호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우랄 산맥의 모습, 우랄 산맥, 여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로 하는 러시아 그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쪽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이쪽 유럽 쪽에 치우쳐서 많이 삽니다. 물론 이쪽도 춥기는 하죠. 여기도 추운데 이쪽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엄청 추운 지역이라고 알고 있죠. 네.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형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이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는 산지가 많죠. 그래서 산이 많은 지역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한 80% 정도가 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본은 이제 화산이 많죠. 화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온천이 발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일본은 이제 북쪽으로는 아주 춥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 아주 눈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북쪽으로는. 그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쪽에서 큰 지진이 났었죠. 이쪽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있었죠. 네,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쓰나미의 피해가 나타났던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지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그래서 이제 화는 둥글다라는 얘기죠. 뭐 부르고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칠레 부근에서도 아주 많이 큰 지진이 있었고요. 일본 대지진, 그 다음에 뭐 IT 대지진 아주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본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지진대로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에는 교실에서 이제 다른 모습들, 이런 지형과 관련된 다른 모습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국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는 러시아의 모습, 여기는 일본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